안녕하십니까. 예, 경제학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험에 관련된 이야기를 쭉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최대 보험료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보험에 가입할 최대 보험료는 공정보험료, 객관적 보험료인 공정보험료와 주관적 보험료인 위험 프리미엄 보험료로 구분된다고 했죠. 공정보험료는 이제 보험회사의 초과이윤이 0이 되는 그런 보험료고, 위험 프리미엄이 이제 보험회사로서는 초과이윤과 직결되어 있는 보험료입니다. 이 위험 프리미엄이 이제 기피자, 이 보험가입자가 기피자냐, 위험 중립자냐, 위험 애호가냐에 따라서 이 금액이 주관적으로 다르겠지만, 기피자는 양의 값을 가지고 중립자는 0이 되고 애호가는 마이너스가 된다죠. 그래서 기피자는 최대 보험료가 공정보험료 이상일 것이고, 중립자는 공정보험료가 최대 보험료일 것이고, 위험 애호가들은 최대 보험료가 공정보험료보다 낮아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험회사들은 이런 사람까지 보험에 가입시키려면 적자를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험회사들은 이 중립자나 애호가들은 신경을 별로 안 쓰겠죠. 기피자들만 대상으로 보험료를 책정합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초과이윤 내니까, 이걸 양으로 매기니까. 그런 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만약 문제에서 계산 문제가 아니라 어떤 보험이 공정보험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 그럼 여기 보면은 보험료가 공정보험료만 매긴다 이 말이죠. 공정보험으로 운영되는 보험이 있다. 이놓고 위험 기피자는 이 보험에 가입하는가, 위험 중립자는 이 보험에 어찌하는가, 위험 애호가들은 이 보험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계산 안 해도 되겠죠. 이미 나왔잖아요. 기피자는 최대 보험료가 공정보험료 이상이라도 가입합니다. 중립자는 공정보험료가 최대 보험료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정보험으로 운영되는 보험이 있다 그러면 기피자는 무조건 가입하겠죠. 무조건 가입합니다. 중립자는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무차별하고. 기피자는 공정보험이면 절대로 가입 안 하죠.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겠죠. 이런 거는 이제 공정보험이라고 알려주고 냈기 때문에 계산할 필요도 없이 이렇게 이걸 보면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이 완전 보상보험의 예제를 쭉 풀어봤고요. 우리 예제 그 2번은 이제 안 풀어보시던데 그 부분 보상은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보지 마시고 바로 3번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3번 예제. 자, 주로 이제 도박이나 게임, 이런 위험한 투자 이런 관련된데, 어떤 동전 던지기 게임의 참가비는 49이다. 도박의 예제는 이제 참가비가 나옵니다. 참가비가 49원이고 앞면이 나오면 15원을 받고 뒷면이 나오면 13원을 잃는다. 자, 도박이죠. 동전 던지기가 앞면 나오면 15원을 받고 뒷면이 나오면 13원을 잃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 게임에 참가하는 사람의 효용하면서는 TU는 루트 W다. 당분이니까 이제 위험 기피자죠. 루트 나오니까 효용함수 기피자입니다. 자, 바로 이제 1번에 이 게임은 공정한 게임인가? 요거는 좀 이따 보시고요. 2번에 바로 이 사람은 이 게임에, 이 도박에 참가할 것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참가비가 49원이는 도박이고요. 따면은, 이제 앞면이 나와 따면은 15원을 따고요. 이러면 13원을 잃는 이런 도박입니다. 확률은 동전 던지기니까 2분의 1씩이겠죠, 확률은. 확률은 2분의 1, 2분의 1입니다. 바로 이제 이 위험 기피자는 이런 도박에 참가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바로 물어봤단 말이에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이 사람이 안전한 행동할 것이냐, 위험한 행동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 하시라 했습니까? 이 사람 도박 안 할 때 확실 자산 얼마고, 확실용 얼마고, 도박에 들어가면 기대 자산 가치 얼마고, 기대용이 얼마고 계산하시라 했죠? 자, 이 사람이 도박을 안 하면 확실하게 보유하는 자산이 49원입니다. 확실 자산이
49원이고요. 확실 효용이 루트 49, 7이 되겠습니다. 자, 도박을 한다면, 도박을 들어가면 이 사람이 누리는 기대 자산 가치는 얼마인가 봅시다. 공식. 도박에 들어갔다. 땄다 얼마냐? 자산 확률 2분의 1 플러스. 이렇다. 이러면 이 사람 자산 얼마가 보유하는가? 확률 2분의 1 이렇게 안 되죠. 이러면 이 참갑이 49원으로 들어가가지고 만약 앞면이 나와서 땄다. 15원을 받으면 이 사람의 총 자산은 64원이 되겠습니다. 64원. 그럼 이러면 이제 13원을 잃으니까 49원 들고 들어가가지고 13원을 잃으니까 잃었을 때의 자산은 36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잠깐요. 참가비가 49원이고 따면 15이다. 이러면 13원이다. 이런데 여기 15 마이너스 13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여기 참가비가 0원이면 참가비가 0원인 도박이면 이제 따면 15원 이러면 13원이니까 여기 따면은 15원이니까 15원에다가 이러면 13원 이러니까 마이너스 13 이렇게 하면 됩니다. 참가비가 0원이면 근데 참가비 49원이니까 들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따면은 15원을 받으면 총 자산이 64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계산하면 기대가치가 50이 나옵니다. 계산 50. 그 다음 기대용도 바로 뭐 루트 씌우고 루트 64 2분의 1 루트 36 2분의 1 그러면 7이 나와요. 자, 도박에 들어갔을 때 효용이 기대용이 7입니다. 이 사람 도박 안 할 때 확실히 효용이 7입니다. 같죠? 도박할 때도 7, 도박 안 할 때도 7 같잖아요. 그럼 이 답은 이 사람은 이 도박에 참가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을 무차별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내려야겠습니다. 우연히 같아진 거예요. 7, 7이. 이걸 그림으로 그려드리면 자, 이걸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요. 여기 이제 이 자산에 대해서 효용함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원래 49원 갖고 있잖아요. 그럼 49원이 여기다. 그럼 이 사람 도박 안 하면 이 돈을 확실히 보유할 것이고 여기 7이라는 확실히 효용을 누립니다. 자, 그럼 도박에 들어간다. 따면은 64원. 64원. 이러면 36원이 됩니다. 이걸 이제 기대 평균적으로 계산한 기대 자산 가치가 50이죠. 보세요. 참가비보다 1원이 올라가 있죠. 자, 기대 가치가 50입니다. 기대용 7이랑 요 효용과 직선으로 나열했을 때 기대 가치에서 수직으로 올라서 만나는데 기대용입니다. 이 기대용이 여기 원래 이 도박 안 할 때 확실효용하고 우연히 같아지가 있는 겁니다. 이게. 도박할 때 효용이 7, 기대용이 7, 도박 안 할 때 효용도 7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은 이 도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이런 이제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사람 위험 기피자인데 이런 확률 2분의 1에 이런 도박에 참가할 수도 있다고 나온 거는 무차별하다 했으니까 참가할 수도 있잖아요. 이유는 어디 있냐면 여기 여러분 따는 금액이 15원이고요. 잃는 금액이 13원으로 2원이 더 적죠. 잃는 금액이. 확률은 뭐 동전 던지기 확률은 조정할 수 없는데 따는 금액이 15원이고 잃는 금액이 13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기대 자산 가치가 올라가 있고요. 참가비보다 올라가 있잖아요. 이런. 그리고 기대용도 이렇게 올려놨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거 따는 금액도 15원, 잃는 금액도 15원이면 이 사람 절대로 도박 안 합니다. 왜냐? 계산해볼까요? 따는 금액도 15원이고 잃는 금액도 15원이면 여기 34가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기대 가치가 49가 돼요. 그럼 여기 또 계산하면 여기 루트 34를 넣어가 계산하면 절대로 7이 안 나옵니다. 6점 얼마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 절대로 도박 안 한다고 답변이 내려갑니다. 네. 이거는 공정 도박이 아니에요. 이게 금액이 차이 남으로써 이렇게 이거 아마 이 문제는 이 도박 주관자가 경작 전공자가 돼가지고요. 이 사람 위험 기피자니까 확률 2분의 1에 따는 금액도 15원, 잃는 금액도 15원 하면 이 사람 절대로 도박 안 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도박 주관자가 경작 전공자가 돼가지고 이 사람 어떻게 도박을 하게끔 이렇게 유도하려면은 확률을 조정할 수도 있는데
확률은 뭐 독립된 조정할 수 없는 거고, 금액을 요거 2원 딱 내려놨어요. 15원을 잃는 게 아니라 13원을 잃는다. 해가지고 기대가치를 50까지 올려놨어요. 참가비는 49인데 기대가치가 50이라는 것은 이 도박은 계속 하면은 평균 1원 정도 딸 수 있다는 도박입니다. 이제 기대가치가 50이란 거 아닙니까? 참가비가 49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기대용도 이렇게 올라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도박을 할 수도 있다는 답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도박도 우리가 공정도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보험에도 공정보험이라는 있듯이 도박도 공정도박이라는 게 있는데, 공정도박, 공정게임은 뭐냐면은 역시 본전치기 도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도박에 들어가는 참가비와 도박에 들어갔을 때 기대 가치가 같아지는 도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49원의 참가비를 갖고 가가지고 도박했을 때 기대 자산 가치가 49원이다. 이러면은 공정도박입니다. 이거는 계속하면은 본전은 하겠다라는 그런 도박이거든요. 이게 이제 공정도박인데, 요놈은 공정도박이 아니잖아요. 이런 정도 더 딸 수 있다는 도박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위험 깊이 자라서 공정도박이면 절대로 도박 안 합니다. 그죠? 아까 했잖아요. 여기 15원을 잃는다 같으면 여기 34가 되고 34가 된다면 50, 이거 49고요. 여기 7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도박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앞에 보험하고 연결돼 가지고요. 보험의 공정보험, 보험회사가 본전치기 하는 보험, 공정도박, 역시 본전치기 도박 이런 건데, 위험 기피자는요, 공정보험이고 공정도박이면 보험은 어떻게 한댔을까? 공정보험이면 무조건 보험에 가입한다 했죠. 보험에는 가입하는 게 안전한 행동 아닙니까? 보험에 가입 안 하는 게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공정보험이면 무조건 보험에 가입하고, 또 공정도박이면 절대로 도박 안 하죠. 도박 안 하는 게 안전한 행동입니다. 그죠?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런 까지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가 이제 기대효용이론, 소비자이론의 마지막 내용인 불확실성의 선택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끝이 냈습니다. 자, 뒤에 뭐 책에 퀘션 문제 이런 것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이제 다음 파트,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지루지루한 이제 소비자이론이 끝났죠. 소비자이론의 내용이 이렇게 많습니다, 원래. 이제 기업이론, 생산자이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빵 공급자, 붕어빵 공급자라 생각하시고 이제 사상을 공부하십니다. 자, 생산자이론. 당연히 1절은 기초개념, 생산에 이제 생산 또 처음 들어왔습니다. 생산의 기초개념으로서 뭐 쭉 적혀 있는데, 그거 다 볼 필요 없고 생산함수. 자, 사상에 들어왔는데요. 생산자이론. 기업은, 붕어빵 기업은 자기가 뭘 가지고 붕어빵을 만드냐면은 생산함수를 가지고 붕어빵을 만들죠. 생산함수, 일반적인 생산함수 이렇습니다. 이게 붕어빵 생산량이고요. QX. 여기 이제 붕어빵을 만들어내는 투입물들이 들어가는데, 여기 두 개 만듭니다. 노동, 자본, 설비, 이렇게. 레이버, 캐피탈. 뭐 밀가루도 있고 팥도 있는데 그 다 제가고요. 단 두 가지 투입물. 노동과 기계 설비를 이용해서 빵 만들어낸다는 이게 생산함수인데요. 생산함수는 이제 이 투입물과 이 산출물 간의 기술적 관계가 내포되어 있는 함수, 이렇게 정의돼요. 책에 다 정의되어 있죠. 그래서 기업은 이런 생산함수를 가지고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소비자이론이죠. 요거 대칭되는 소비자이론의 함수는 효용함수입니다. 자, 이 소비자이론과 생산자이론이 상당히 대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장에 배웠던 소비자들은 자기 마음속에 이런 효용함수를 가지고 소비를 합니다. 효용함수는 자기 주관적이지만 이 사람 A라는 사람의 자기 소비재에 대한 선호관계, 주관적 선호관계가 내포되어 있는 함수,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고요. 기업은 이런 생산함수를 가지고 생산을 합니다. 생산함수는 투입물과 산출물 간의 기술적 관계가 내포되어 있는 함수, 이렇게 이제 정의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실 때도 이렇게 효용함수, 생산함수, 특히 3장, 4장은요, 이게 비교를 잘 하면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처음부터
효용함수, 생산함수가 서로 대칭되는 함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 참고해 보면은 우리 생산은 소비와 다르게 반드시 기간을 단기, 장기로 나눠서 분석하는 특징이 있어요. 경제학에서 단기 생산, 장기 생산 반드시 구분하게 됩니다. 단기, 장기. 요 앞에서 우리 2장에서 한번 그 경제학 도구를 배우는 데서 한번 언급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한 개별 기업, 자, 붕어빵 개별 기업 입장의 단기, 장기는 이 붕어빵 기업이 요 투입물 2개를 가지고 붕어빵을 만드는데 요 두 투입물 중에 뭐라도 한 개를 고정 투입물로 잡았다. 고정 투입물. 그러니까 그래서 기계 설비는 고정하고 노동자만 늘린다. 혹은 반대로 노동은 고정시키고 기계만 내려가면서 생산하는 것을 단기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이렇게 기계가 고정되어 있든지 노동이 고정되어 있든지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으면 단기 생산이랍니다. 장기는 이제 모든 요소를 다 같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기계 설비도 느리고 동시에 반드시 노동도 같이 내려가면서 생산할 때 여기 장기 생산입니다. 전부 다 가변 투입물이죠. 고정 투입물이 전혀 없는 기간입니다. 뭔가 고정 투입물이 한 개라도 있으면 단기. 이렇게. 어차피 우리 투입물 2개만 사용하니까 한 개는 고정시키고 한 개만 내리면 생산하는 그게 단기입니다. 요거 이제 우리가 사장에서 이제 우리 이 개념을 확실히 나눠 분석할 것이고요. 5장에 가면은 이제 다음 장 우리 시장론에서는 시장론에 가면은 이제 기존의 붕어빵 기업이 3개 기업이 있는데요. 다른 사업을 하던 D기업이 붕어빵 사업이 잘 되니까 붕어빵 사업하러 들어온다 진입. 기존의 붕어빵 기업이 문 닫고 그만두고 탈퇴한다 탈퇴. 이걸 고려하면서 시장을 분석하면 장기. 진입 탈퇴를 전혀 고려 안 하고 기존의 기업만 분석하는 게 단기 이랬습니다. 그는 시장 관점입니다. 그는 이제 다음 장에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절부터 바로 들어가는데, 이 사장의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장의 그 절별 체계가, 2절에 바로요, 기업이 단기 생산할 때, 단기 생산은 이제 이렇게 할 때죠. 어떻게 하면은 붕어빵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게 단기 생산의 균형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3절에 그럼 장기 생산할 때는 어떻게 이렇게 노동과 자본을 다 사들이가면서 이제 붕어빵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는 게 효율적으로 붕어빵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게 3절. 그 다음에 바로 4절에 2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기 생산할 때의 비용을 철저히 분석해 단기 생산비 분석. 또 3절하고 5절하고 연결되어 있네요. 장기 생산할 때의 비용 분석을 철저히 합니다. 이렇게 딱 단기, 장기, 단기, 장기 이렇게 나눠서 딱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4절이 연결되어 있고요. 3절, 5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2절에 지금 여기부터 처음부터 딱 들어갑니다. 단기 생산의 균형. 일단 단기 생산 함수는 이제 정리가 된 거고요. 단기 생산 함수는 이제 보세요. 이 기업의 생산 함수 중에 이 두 인물 중에 어느 하나를 고정시키면 돼요. 보통 우리 경제학 책에 기계 설비를 고정합니다. 자, 붕어빵 기계는 10대가 고정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동자를 1명, 2명, 3명, 4명 채용해 가면서 붕어빵 생산을 늘려갑니다. 여기 단기 생산입니다. 이때 이 빵이 어떻게 만들어져 나오는가를 보존한 겁니다. 네? 그럼 여기 이제 단기 생산함수 이렇고요. 단기 생산의 법칙은 이거와 이거의 관계입니다. 단기 법칙. 이 늘어가는 노동과 산출물 간의 관계 법칙이 단기 생산 법칙이다. 이 고정시키는 기계 설비는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노동과, 이 늘어가는 노동과 Q의 관계 법칙이 단기 생산 법칙입니다. 네, 그 단기 법칙이 이제 만약 노동을 늘려간다 가변 투입물로 잡았다면 이 노동과 산출물 간의 관계 스토리가 단기 생산의 법칙입니다. 그것부터 정확하게 정의하십시오. 기계 설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고정된 이 투입물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아니고 요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진짜 이 노동자 한 명, 두 명 내려갈 때 빵이 어떻게 만들어져 나오는가를 우리가 실험을 해볼까요? 우리가 여기서 실험 못하죠? 그럼 경제학자들이, 논문 쓰는 경제학자들이 다 실험으로 얻은 결과, 우리 책에 보면은 일반적인 단기 생산의 법칙은 요런 다 이렇게 표가 나와 있죠? 그 사람들 다 자기들이 다 실험한 겁니다. 실험한 거예요. 그래서 실험에 의하면 그 책에 나와 있는 게 일반적인 단기 생산의 법칙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자, 기계는 열대가 딱 고정되어 있어요. 자, 이런 고정된 공간에, 이런 시설에 붕어빵 기계가 10개가 딱 진열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노동자를 1명, 2명, 3명 이렇게 투입해가지고 주어진 시간에 붕어빵을 생산해보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붕어빵이 몇 개씩 만들어지는 다 실험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노동이 1명 들어가서, 요 기계는 10개 딱 있는데 1명 들어가가지고 기계 10개를 돌린단 말입니다. 그럼 주어진 시간에 붕어빵 총 생산량이, 자, QL이라 해야 되고요. 아니면 Total Product L, 이렇게 TP, 총 생산물, Q라 해야 되고요. Total Product L이 됩니다. 총 생산물이 노동자 1명이 들어가서 10대를 쫙 돌려봤단 말이에요. 돌리니까 이제 붕어빵이 총 생산량이 우리 책에 보면은 10개가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2명이 들어갔다. 2명이 딱 들어가고 같은 시간에 10개를 돌렸다. 그럼 빵이 몇 개 만들어지겠어요? 이게 통상 20개? 30개 적혀있죠. 1명이 10개 만드는데 2명이 들어가면 총 생산량이 30개가 만들어지다고 실험에 의해서 나와 있습니다. 또 3명이 들어가서 딱 3명이 들어가 요 10개를 돌리면요, 같은 시간 내에 붕어빵이 60개가 만들어진다고 실험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단기 법칙입니다. 물론 이제 시험에 나오는 단기 생산함수는 특수한 게 나와요. 특수한 게 나오는데 일반적인 이제 진짜 현실처럼 이렇게 이제 생산해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나오더란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쭉 가다가요, 이제 10명이 투하되니까, 우리 책에 10명은 1000개죠. 붕어빵이 1000개가 만들어지고요. 11명은 1111개, 12명은 1200개, 13명은 1235개, 그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죠. 실험에 의한 결과. 자, 그럼 여기에 한계 생산물을 한번 알아봅시다. 마지널 프로덕트, 노동, 한계 생산물. 자, 여러분 이거 처음 나오는 중요한 용어인데, 이거 처음 나왔지만은 생소한 게 아니고 우리 소비자 이론에 한계용과 요 생산자 이론에 한계 생산물이 대칭되는 용어입니다. 또 총용하고 총생산물이 대칭되는 변수입니다. 총용, 한계용. 우리 배웠죠? 3장에서? 이것도 총생산물, 한계생산물 똑같은 겁니다. 같은 용어입니다. 이거 보세요. 노동자 1명 고용할 때 증가되는 생산물의 증가분이거죠. 수학적으로 미분하면 됩니다. 뭐 그건 똑같아요. 노동자 1명 추가해야 되는 생산물의 증가분, 이게 한계생산물입니다. 한계생산물, 한계생산성,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한번 보세요. 0개에서 10개, 두 명째는 10개에서 30개니까 20개, 세 명째는 30개에서 60개니까 30개. 처음에 이리 가죠? 처음에는 이게 한계생산물이 최정이에요. 실험해 본 게 글이 나오더라. 그럼 여기 처음에는 이 한계생산물이 최정하는데 이거 별 의미가 없습니다. 초창기에 약간 이렇게 한계생산물이 최정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걸 이제 한계생산물 최정이 하고요. 또 한글로 말하면 수학 최정 법칙 이렇게 부릅니다. 수학 최정 법칙, 한계생산물 최정 법칙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 초반기에 약간 일어납니다. 별 의미는 없었는데 물론 이제 이유는 우리 이제 알고 갑시다. 이유는 왜 한 명 들어가면 10개고 두 명 들어가면 20개가 아니라 30개고 세 명 들어가면 60개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분업과 협업이 되게 되버립니다. 생산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한 명이 들어가서요 10대를 돌려보세요. 이거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여기 밀가루 붓죠, 넘어가서 밀가루 붓죠,
이러면 붕어빵 기계, 붕어빵 구워봤잖아요, 여러분. 예? 저는 옛날에 그 아르바이트 하면서 붕어빵 많이 만들어 팔고 해봤는데, 여기 밀가루 붓고 넘어간다. 밀가루 붓는다. 우리 밀가루 붓고, 또 이게 뒤집어야 되잖아. 붕어빵 만들 뒤집어야 돼, 이렇게. 여기 밀가루 붓고 넘어가는데, 여기 벌써 타기 시작해요. 그럼 여기 쫓아가서 또 뒤집겠죠? 여기 또 뒤집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바쁘게 혼자서. 그러니까 분량 다 내버리고요. 겨우 건진 게 10개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2명이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머리 좋으니까 2명 들어가면서요. 이렇게 저들끼리 약속합니다. 야, 너 5대만 돌리라. 내 5대 돌릴게. 이렇게 분업이 됩니다. 그러면 작업 공간도 좁아지고 해서 이 분량률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이게 2명 들어가면 30개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분업과 협업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요리 되는데 요거 이제 앞으로 요 별로 이야기 안 합니다. 요 초반기에 약간 일어나요. 약간. 근데 뒤에가 중요해요. 뒤에 보세요. 11명째 한개 생산물이 111개, 12명째 한개 생산물이 89개, 13명째 한개 생산물은 35개. 결국 한개 생산물이 체감하죠? 이게 중요 법칙입니다. 우리가 한개 생산물 체감 법칙, 일명 수학 체감 법칙이 작동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중요 법칙, 단기 생산의 철칙 법칙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거는 반대로요. 기계는 10개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노동자만 계속 투입한다. 그럼 나중에는 오히려 복잡해지고요. 비능률적 생산이 되겠습니다. 결국 기계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기계가 한 명이 붙어가지고 딱 작업하는 게 최적 기계를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10명이 딱 들어가면 최적이죠? 근데 11명째부터는 방해만 되겠죠. 11명째 들어가 지금 놀면 안 돼요. 뭐 작업을 해야 돼. 여기 가가지고 뭐 작업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뭐 이렇게 거둔다고 막 작업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밀가루 붓는데 뭐 걸리기도 하고 뭐 밀가루 뒤집는데 아직 뒤집지 마라 막 싸우고 해서 이게 이제 복잡해진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러면 이 한정된 공간에 기계는 10대인데 노동자 300명 들어가면 일 되겠습니까? 이러면 아침에 출근 버스 타봤죠? 그리고 빽빽하게 들어차니 무슨 작업이 되겠어요?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기계가 고정된 상태에서는 노동자를 계속 토하면은 노동의 한계 생산물은 결국 체감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단기 법칙의 핵심 법칙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한경은 우리 가정에 의해서 처음부터 한경 체감을 가정했죠. 근데 이제 이 한계 생산은 좀 처음에는 약간 체증해요. 하다가 바로 체감해버립니다. 이제. 그리고 자, 그다음 이제 우리 이제 소비자료는 용어가 요 2개로 끝났는데요. 생산자료는 용어가 한 개 더 나와요. 에버리지 프로덕트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평균 생산량이라는 게 평균 생산량 용어가 나와요. 처음 나왔어요. 평균도 오늘 처음 나왔으니까 이 평균이라는 용어를 반드시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적으로 풀어내는 거 알아둡시다. 이 평균 생산량은 평균 에버리지 프로덕트 노동의 평균 생산량 우리 평균은요 현실에 많이 씁니다. N분의 1 N분의 1이야. N분의 1. 그러니까 노동자 한 명당 생산물이다. 그러니까 N분의 1. 그러니까 총 생산물을 노동자 숫자로 나눈 거예요, 그냥. 여기 10개 나누기 1명, 30개 나누기 2명, 60개 나누기 3명. 이게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은 너무 쉬워요, 우리 수학적으로. 총을 그 변수로 나누면 평균입니다. 그러면 우리 평균하고 노동을, 그 총을 알아내는 방법은 곱하기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평균과 총은 우리가 나누기 곱하기 관계입니다. 우리가 총과 한계는 미분적분이라 했죠. 이거 우리 3장에서 철저히 배웠단 말이에요. 총과 한계의 수학적 관계는 미분적분 관계인데 이 평균과 총의 관계는 나누기 곱하기. 그러니까 변수로 나누면 평균, 평균과 이 변수를 곱하면 총. 이런 겁니다. 아주 쉬워요. 처음 나온 용어지만 평균도 앞으로 많이 나오는 용어니까 이 평균 생산물 알아두기 바랍니다. 뭐 숫자 쭉 있는데요. 그럼 숫자 뭐 구하면 되겠죠. 평균 생산물. 자, 그래서 우리 단기 생산에는 이 용어가 3개 나와요. 총 생산물, 한계 생산물, 평균 생산물 이렇게 용어 3개 나옵니다. 이 수학적으로 철저히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법칙은 이거 이제 단기 생산의 철칙이라 가까운 한계 생산물 체감, 수학 체감 법칙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우리 또 남은 거 있죠? 또 경제학은 그래프로 또 그려봐야 되겠죠?
세 가지 생산 곡선을 그래프로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우리 교재도 그림 4-1에 보면은 세 가지 생산 곡선을 그래프로 그려놨습니다. 네. 그래프를 쫙 꺼보면은 이제 보다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요. 숫자는 이 책이 있으니까 지우고, 이 숫자에 따라서 이제 여기다가 노동을 내려갈 때 총 생산물 곡선 한번 꺼볼까요? 처음에는 10개, 10개, 30개, 60개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최정적으로 올라가겠죠? 초반기 약간 10개, 30개, 60개 이렇게 가니까 노동자 투입에 따라서 처음에 최정에서 올라가다가 이거 얼마 못 간다 했죠? 변곡하고, 변곡하고요. 바로 체감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바로 체감으로 바뀌고 꼭대기 정상에 이루고요. 이제 하산하겠죠? 이렇게. 이게 총생산물 곡선의 형태입니다. 우리 S자 형태라고 합니다. 우리 총용은 이제 소비자는 총용은 바로 산 형태였죠. 이렇게 바로 체감을 가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체감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됩니다. 총용은 이렇게 되는데 총생산물 곡선은 이렇게 약간 체정하다가 변곡하고 체감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계 생산물도 한계 생산물 곡선을 끄면은 여기까지는 접선, 이제 이 접선의 기울기가 한계죠. 그래서 요 체증하는 구간은 당연히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올라갑니다. 기울기가. 요 변곡점에서 기울기가 제일 커집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그래서 여기까지는 한계 생산물이 쭉 올라갑니다. 올라갔다 꼭대기 찍고요.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이제 기울기 보세요. 이거. 점점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작아지죠? 작아지다 이제 꼭대기는 한계 생산물이 제로네요. 여기 넘어가면 한계 생산물이 마이너스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쭉 이거 한계 생산물이 제로까지 쭉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한계 생산물이 마이너스로 내려갑니다. 여기 이제 한계 생산물의 형태입니다. 산 형태죠. 산 형태.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생산물 곡선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자, 평균이 오늘 처음 나왔으니까 앞으로 이제 평균도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 평균이 처음 나왔으니 우리 평균을 토탈해서 그래프로 알아내는 방법. 앞으로 나오는 모든 평균은 그래프로 어떻게 파가냐면 우리 책에 다 그 책에 보시면 다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는 한계면 미분은 접선의 기울기니까 총의 접선의 기울기가 한계입니다. 근데 평균은 이 평균 생산물은 총 생산물을 노동으로 나눴거든요. 또는 그래프로 어떻게 평균을 파가냐면은 이 각 총에다가 원점에서 건 기울기로 정해집니다. 원점에서 건 기울기. 그게 평균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보세요. 삼각형에서 이 기울기가 뭐죠? 밑변 높이죠? 밑변분의 높이. 여기 높이가 Q. 여기 L이다. 여기 지금 L축이잖아. 노동축이잖아요. X축이. 그 다음에 높이가 총생산물이라면 이 기울기는 우리가 L분의 Q거든요. 여기 있네. L분의 Q가 이 평균이거든요. 그래서 평균은 요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오는 모든 평균 개념은 그래프에서 토탈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때 원점에서 건 기울기로 정의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 평균추이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요즘의 평균은 이 원점의 요 건 기울기입니다. 요즘의 평균은 하면 이 원점의 건 기울기입니다. 요즘의 평균은 하면 이 원점에서 건 기울기입니다. 처음에는 기울기가 점점 올라가죠, 이렇게 쭉 올라가고. 기울기가 제일 큰 데는 여기 접하는 데입니다. 여기가 만약에 접할 때 여기에 요 원점의 건 기울기가 제일 크죠. 여기서 이제 평균이 꼭대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점 이렇게 이제 원점에서 꺼보면요 계속 이제 기울기 떨어지겠죠. 그래서 평균 생산물은 요까지 쭉 올라옵니다. 이렇게 쭉 올라갔다 요 꼭대기 찍고요 쭉 떨어집니다. 이것도 산 형태인데 평균 생산물 형태도 이렇게 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목조목 이제 책에 따라서 이렇게 그려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은 잘해야 되죠. 우리가 주관식 시험 아니니까 이게 이제 보고 해석은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 그림 보고 이 단기 생산 세 가지 곡선 그려졌습니다. 이거 이제 출제자들이 물어봐요. 여기에서 어디부터가 수학 체감 법칙이지? 수학 체감이 작동하는 구간이 어디냐? 이러면은 알아내야 되죠. 아까 계속 말씀드린 수학 체감이 한계 생산물 체감 같은 말입니다. 한계 생산물 체감하고 수학 체감이 같은 말이래요.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가 이제 꼭대기, MP 꼭대기부터 떨어지잖아요. 여기가 수학 체감 법칙이 작동하는 시작점이고, 오른쪽 구간입니다. 수학 체감이 작동하는 구간은 여기서부터 이 뒷구간이죠. 여기는 물론 수학 체증하죠? 올라가죠? 여기까지는 수학 체증 구간입니다. 근데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초창기에 약간 일어나는데 별 뭐 의미 없습니다. 중요한 건 수학 체감 법칙이 중요하죠. 여기서부터 쭉 수학 체감 구간입니다. 그거 이제 아시면 되고, 그 다음 여러분, 한계생산물 체감과 수학 체감이 같은 말이라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한계생산물 체감이 여기부터 시작되니까 이 구간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공부할 거는 이제 다시 수학적 개념인데, 우리 소비자론에서 토탈과 마지널 관계 철저히 공부했고요. 오늘 에브리 처음 나왔지만은 토탈과 에브리가 간단하니까 나누기 곱하기 관계, 이건 미분 적분 관계 이거 공부했죠. 이제 마지막 관계죠. 에브리지와 마지널 관계입니다. 이 평균과 한계의 관계가 어떤 관계? 이 특별한 관계입니다. 한계와 평균이 왜 이런 관계? 이 보면은요, 에브리지 꼭대기를 한계가 통과하고 있죠. 여기에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가집니다. 자, 우리 교재에 보면은 참고에 평균과 한계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정의를 해놨죠. 이 평균과 한계는 특별 관계입니다. 네? 이게 만약에 이것처럼 평균이 이렇게 이제 산형태를 띠게 되면요, 평균이 이렇게 산형태를 띠고 있다면 반드시 마지날은 요거 올라갔다가요, 이렇게 꼭대기를 반드시 통과해서 내려갑니다. 한계가. 또 나중에 이제 비용 같은 데는 평균이 U자형이 많아요. 평균이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런 U자형을 띠고 있다면 이런 경우는 마지날이요, 반드시 내려갔다가 올라가면서 최저점을 반드시 통과해 갑니다. 반드시 요 마지날이요, 이 에브리지의 꼭대기나 최저점을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러냐? 왜 이런 관계지? 이게 이 두 관계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 여기 반 딱 잘라보면요, 요 좌측 보세요. 좌측에 평균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 평균이 올라가는 데는 자기 혼자서 올라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평균은 자체 동력이 절대로 없다고 보면 됩니다. 평균이라는 것은 자기 힘으로 자기 혼자서 올라가고 내려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마지날 때문에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이 좌측에 올라가는 이유는요, 평균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이유는 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마지날 때문에 올라가는데, 마지날이 또 올라가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마지날 때문에 이게 평균이 올라갑니다. 근데 마지날 올라가든 내려오든, 요 내려오는 한계가 내려가더라도 평균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면 올라간다, 내려가면 내려가,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아니고, 평균이 올라가는 이유는 한계가 올리긴 올립니다. 올리는데 한계가 현재 평균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크면은 이 한계가 의리심이 있어가지고요, 야, 평균이 내보다 키 작네, 니 내보다 왜 작냐, 커져라 그 집 올리게 돼 있어요. 보세요. 한계가 내려가더라도 이 현재 평균보다 크잖아요. 크니까 평균은 무조건 올라가게 됩니다. 자, 요 계속 다음 시간에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